엄마, 수요일 날 별일 없죠? 별일 없는데 왜 그러니? 아파트 가서 청소 한번 부탁해요. 이번에는 왜? 이번에 여행을 가야 하거든요. 무슨 여행을? 장모님 댁 식구랑 제가 모시고 근처 리조트 좀 다녀오려고요. 저는 그 말에 엄청나게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운하신 건 아니죠? 내가 뭘 서운할 게 있겠니? 하지만 저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돈댁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를 빌려서 작은 월세방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사로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따로 소득은 크게 없고 소일거리와 연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연금도 그다지 많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아들이 뭐라 하든 제가 사돈댁에 신세를 진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장모에게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이 어머니에게 장모님 댁 청소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진 게 없어서 사돈댁 청소와 심부름을 해야 했던 정순자님의 사연입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다행히 그런 정순자님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순자님은 왜 사돈네 청소를 해야 했는지,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는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오늘 사연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이 된 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전까지 미용사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은퇴를 했고 지금은 노인 일자리 등을 이따금씩 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생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8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하늘로 떠나고 혈혈단신으로 아들을 키우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를 악물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세월이 다 지나가기도 했었죠. 그런 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재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받을 충격이나 그런 것들이 걱정되어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었죠. 사실 외롭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따금 재혼을 할까 생각이 안 났던 것도 아닙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있다면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은 변화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어요. 어릴 때 제 아비를 엄청 따랐었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늘로 떠나간 후 과묵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더 상처를 받을까봐 그랬죠. 그리고 아들의 상처를 보듬고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과묵한 아들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갑자기 아들은 자신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아니, 말도 없이 갑자기. 제가 허락받고 연애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너무나도 갑작스럽구나. 미리 언질이라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일단 알겠다. 상견례 같은 걸 하는 것도 좀 거추장스럽고 밥 한 끼 그냥 하는 걸로 해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하자꾸나. 저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서 참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태도가 뭔가 제가 알던 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니 뭔가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며느리 같은 경우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좀 적은 것을 제외하면 괜찮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려워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었죠.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며느리, 아들 그리고 사돈과 제가 한자리에 식사를 하게 되었죠. 바깥 양반은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거기 나갔어요. 예, 이해합니다. 바쁜 일이 있으실 수 있죠. 저는 속으로 상견례와 다를 바 없는 식사 자리인데 아들의 장인이 빠졌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리 신경 쓰지는 않았죠.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우리 딸이 편하게 좀 살길 원했는데 뭐 그런 어려울 것 같고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도움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뭐 집이라던가 혼수용품이라던가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 월세에 살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 대답이 없자 사돈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 역시 그럼 그렇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기는 한데요. 됐어요. 엄마, 그 돈은 엄마 생활하시는 데 써요. 어디 아프고 그러면 돈도 없잖아요.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안을 주었습니다. 저는 속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을 해왔지만 제가 솔직히 부유하게 또 여유 있게 살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무어라 반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돈은 그냥 그 귀로는 딱히 별말 없이 식사를 하고는 바쁘다며 가버리더군요. 저는 내심 상처를 받긴 했지만 아들의 결혼 상대의 가족이기에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쪽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엄마 필요한데 써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집이 그래도 잘 사는 편이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마음에 그 말들이 턱하고 걸렸습니다. 다만 저를 신경 써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면서 그렇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들은 장모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저에게 발언권 같은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제가 생각한 그런 오순도순한 가족의 풍경은 펼쳐지지 않았어요. 애초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들과 며느리는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아파트 청소 혹시 해줄 수 있어요? 엄마, 아들의 이야기에 저는 무슨 이야기냐며 이야기를 했죠.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니, 장모님 아파트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 알죠? 응, 알고 있다. 거기 새로 입주할 사람들이 오는데 청소업체를 못 구했다고 해서요. 거기 청소를 해달라고? 물론 무료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좀 도와줘요, 엄마. 안 그래도 장모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결혼하고 집 마련할 때도 돈 보태줘서 그거 신경 쓰여 죽겠어요. 그래, 알겠다. 핸드폰으로 주소 보내라. 저는 아들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마치 일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니 거절하는 것도 힘들었죠. 사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이기도 했고 한 번 정도라면 이런 일도 수고스럽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하는 당일이 되어 아파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들의 장모는 젊었을 때 식당을 운영해서 제법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 말고도 아파트를 하나 더 살 수 있었고 월세 수익으로 제법 여유 있게 생활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와는 아예 처지가 정반대인 상황이었죠.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물론 사돈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솔직히 월세를 사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아들에게 훨씬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저는 아들이 알려준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는데 난장판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어질러 놓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청소도 안 했는지 여기저기 뜯어낸 벽지 조각도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도 3개에 화장실까지 있어서 청소를 하려면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갈 수도 없고 이미 승낙을 했기에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리 6시간은 청소를 한 것 같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청소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기 방도 3개고 화장실에 어지럽혀진 게 많아서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알겠어요. 대충 마무리하시고 집에 들어가요. 아, 청소한 거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저는 아들의 말에 마치 내가 직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별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2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죠. 엄마 오늘 청소한 비용이에요. 용돈으로 쓰세요. 저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지만 그냥 어서 청소나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이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날 청소를 했던 까닭인지 저는 사흘을 몸져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특히 허리가 너무 아프더군요. 젊어서부터 일어서서 일하는 미용사로서 생을 살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상당히 아프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은퇴를 한 것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청소를 장시간 하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3일째 되는 날 겨우 일어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허리가 디스크 직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몸살도 같아 오는 바람에 더 아팠던 것 같다면서 다량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일주일 정도 관리를 해서야 겨우 몸 상태가 진정이 되었죠. 하지만 아들의 부탁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레몬청인가? 그거 좋아한다던데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레몬청? 그래, 만들 수야 있지. 제가 돈 드릴게요. 좀 만들어 주세요. 아니, 무슨 내가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엄마 어려운 거 아는데요. 그냥 만들어 주세요. 내일 찾으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숱하게 이런저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솔직히 그 덕분에 생활이 조금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한두 푼 그렇게 용돈이라도 받다 보니 쥐꼬리만 연금과 소일거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더군요.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점차 제가 마치 식모라도 된 듯 기분이 들었지만 뭐라고 하질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제게는 큰 돈이었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불편한데도 참고 있는 제 자신이 못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부탁들을 들어주었고, 심지어는 사돈댁 강아지까지 산책을 시켜달라는 부탁도 받았죠. 사돈댁은 여행을 자주 다니는지 집을 자주 비우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봄이 오는 계절에는 제 생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이 늘 꽃을 선물하고는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된 기억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들이 종종 꽃을 선물해주고는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 그것도 해주질 않더군요.
그래도 늘 밥 한 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찾아온 제 생일.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저는 바빠서 결혼을 했으니 자기 가정 챙기느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혹시 장모님 댁 청소 가능해요? 사돈네? 또 왜? 아, 지금 장모님 모시고 일본 왔는데 집 문단속 잘 되어 있나 확인할 사람도 필요하고 해서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로 돈을 보냈습니다. 30만 원이 입금되었더군요. 저는 가만히 누워서 상처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실제로 아들이 결혼하는데 장모의 도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럴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썩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었지만 돈을 받았으니 움직여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돈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깟 돈이 뭐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게 되질 않더군요. 저는 생일날 홀로 쓸쓸히 사돈댁을 청소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전의 아파트 청소보다는 쉬웠지만 마음은 훨씬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저는 또 사흘 밤낮을 몸져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인한 병이었는지 병원에도 가기 싫더군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아마 일본에서 돌아왔을 텐데 여전히 연락이 한 통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릴 적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저 입을 것, 먹을 것은 아끼더라도 아들이 입을 것, 먹을 것은 아낀 적이 없었습니다. 뭘 하든 학교에서 절대로 무시를 받지 않도록 키웠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아들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떠나간 남편이 정말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났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막내 이모님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막내 이모님은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제가 종종 찾아뵐 때마다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물론 근래에는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막내 이모님을 뵈러 가고는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가장 서글피 우셨던 분이 막내 이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참으로 우애가 참으로 좋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막내 이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종사촌이었죠. 다름 아닌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막내 이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말 막내 이모님하고는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나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버스를 타고 홀로 장례식장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은 일이 있다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더군요. 뭐라 입씨름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이 변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에 저는 홀로 장례식장에 갔죠. 수많은 막내
이모님의 친인척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이모님의 아들 이종사촌이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떠나시기 전에 많이 찾으셨어요? 그런가요? 저도 마지막을 함께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라. 다행이네요. 고통은 없으셨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참으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요? 저는 서류 봉투를 내미는 이종사촌을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는 서로 반말을 하고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서로 깎듯이 예의를 차렸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그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서류를 내밀어 놀라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부탁하신 부분입니다. 막내 이모님께서요? 네, 저희 가족들도 모두 동의를 했어요. 부담 없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 이모님의 재산에 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와 예금 2억 정도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돈을. 막내 이모님께서 고생하셔서 번 돈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아프실 때 3년이나 돌보셨다고요.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건 당연한 도리예요. 저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려.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셔서 저희 대신 어머니를 돌봐주셨잖아요. 그 긴 시간을요. 솔직히 그때는 저조차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는데 아이까지 있으셨는데 그렇게 보아주셨으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저는 그 말에 막내 이모님이 16여 년 전 아플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막내 이모님은 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계속 있으실 때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노인에게는 워낙 독하기도 했고 장기간 요양을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자주 막내 이모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사촌들은 한참 사업을 하고 있을 때라 바쁜 상황이었고 제가 성심성의껏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직접 도와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낮에는 미용실에 있었고 밤에는 막내 이모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었어요. 사실 주변에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말들이 많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꼬맹이 때를 기억합니다. 막내 이모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를요. 그리고 어머니도 워낙 자신의 동생을 아끼셨기에 저는 어머니와 같이 막내 이모님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했죠. 병원에서는 쉽게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으셔서 1년이나 있으셨지만 저는 막내 이모님을 보살피는 것이 전혀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막내 이모님께서는 참으로 고마워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쁘게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취직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미용이 천직이라며 거부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로도 막내 이모님은 요양을 위해서 시골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사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얼굴을 비추면서 도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막내 이모님은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 이후 2년 정도를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때는 어머니와 저 막내 이모님이 함께 모여서 수다도 떨고 참 동화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을 하셨던 막내 이모님은 이종사촌들에게만 사업을 맡기는 게 속이 타셨던지 2년 정도 시골 생활을 하시다가
서울로 가셨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자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머니께서 일구신 사업 때문에 크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반드시 성의 표시를 하라고 하셨고, 그게 유언 중 하나인 만큼 저희도 꼭 건네야만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막내 이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고, 평생을 돈 때문에 어렵게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북받쳐 올라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오피스텔과 예금 2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금도 엄청나더군요. 하지만 그것 또한 이종사촌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작은 오피스텔 한 채와 2억 원 현금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보통은 중산층이라고 부르겠지만 평생을 아끼고 없이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돈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기에 세상 부자가 부럽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현금과 더불어 은행에서 보증금 전세 대출을 받아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겨우 1.5룸이 되는 방에서 살았던 제 인생에 드디어 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었죠. 아파트를 굳이 사지 않은 이유는 빚을 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보증금 전세 대출이야 다시 받아 돌려주면 되지만 집을 사려면 또 한참을 갚아야 하니까요. 물론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굳이 이모님이 주신 돈을 그렇게 탕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사했다. 이사요. 어디로요? 무슨 돈이 있어서요? 아니면 어디 반지하라고 가신 거예요? 아니, 여기 주소를 보내주마. 너도 알긴 알아야 할 테니.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 아들은 깜짝 놀라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를 갔다고요? 엄마 뭐 혹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길 가요? 지금 실없이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장난을 치겠니? 그러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짓말 같으면 직접 와보면 알겠구나. 그렇게 저는 당당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조차도 저를 무시하고 있었기에 참으로 속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깟 10만 원, 20만 원 용돈 받자고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사돈댁에 식모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심지어 사돈댁은 저에게 거의 연락도 없었죠. 남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가족으로 엮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실제로 문을 열고 나타나자 깜짝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얼마인데 여길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대번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엄마 오피스텔 수익은 얼만데요? 어머님 그 오피스텔을 담보로 여기로 들어오신 거죠? 그들의 이야기에 저는 그냥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뭔가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태도가 바뀌는 그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뭐로 보이니? 제가 질문을 하자 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 시어머니고 너희 어머니다. 제가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당연한 걸 어머니도 참. 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 좀 잘 이용할 방법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오피스텔 팔고 여기 전세 계약 2년일 테니까 그거 끝나고 돈 합쳐서
뭐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은 눈이 희번뜩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솔직히 이렇게 해서는 돈 못 모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 그것도 엄청날 텐데 이거 잘하면 우리 가게나 이런 사업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이 말하자 며느리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그 돈이면 단순히 오피스텔 수익만이 아니라 뭔가 굴리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답했죠. 나 먹고 살기는 충분하다만 오피스텔 수익은 오히려 나 먹고 살기에는 많을 정도다. 그 이야기에 아들은 대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좀 같이 살려면 돈을 더 굴려야 된다고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가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폭소를 하고 말았죠. 그러자 아들이 뭐가 웃기냐는 듯 절 바라봤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마. 피곤하니까 이만 나가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호하고 딱 떨어지게 말을 했죠. 저희 시간 많아요. 맞아요, 어머님. 별다른 일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중대하고 중요한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요.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해서라도 뭔가를 해봐야죠. 저는 그저 무표정으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도 뭔가 찝찝한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집을 나갔죠. 저는 그들의 행동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둘은 항상 일이 끝나면 같이 사돈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랬다는 것을요. 아들은 몰랐겠지만 항상 저녁에 전화를 해보면 사돈 목소리가 들리고는 했었어요. 저는 그걸로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일지 몰라도 사돈댁에는 수도 없이 간다는 것을요. 정말 단순히 돈에 의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저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을 당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갖다 버리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부모를 신경조차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게 고려장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요즘 노인들의 빈곤율도 증가하고 우울증도 크게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일 겁니다. 아무리 풍토가 변해간다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월급을 주면서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또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금 처리도 하기 시작했고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막내 이모님이 피같이 번 돈을 받은 것이기에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평생을 아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죠. 다만 대신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어요. 더 이상 노인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었고, 연금을 일일이 100원 단위로 세어가면서 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죠. 낮에는 조용한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생활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허리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건강도 금방 좋아졌어요. 계속해서 지끈지끈 아팠던 허리가 이제는 훨씬 덜 아프게 되면서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학원도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하였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이 공예였는데 가죽공예를 배우면서 작지만 제 소중한 꿈도 하나씩 이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평생 있었던 마음의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또한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는 매일매일 전화가 23통씩은 꼭 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건강 잘 챙겨야 하는데 제가 홍삼 좀 보낼게요. 그리고 건강 어디 안 좋은 데 있으면 말해요. 제 친구들 의사 많은데 한번 알아볼게요. 잘하는 데 있는지
지금은 아픈데 없죠? 허리가 안 좋다고 수십 번 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 어미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기가 막혔죠. 게다가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계속 날아왔어요. 어머니 혹시 좋아하는 색상 있으세요? 제가 백화점에 가는데 옷 좀 한 벌 보내드려고 해요. 어머니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고를까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드실까봐 문자 보내요. 참 우스운 일이었죠. 그간 없이 살 때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던 애들이었는데 제게 건물이 생겼다는 것을 알자마자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만약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염치가 없어서라도 차마 연락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돈이 탐나더라도 사죄를 먼저 하고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전혀 그렇질 않았죠.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느니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안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회한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그냥 필요 없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이제는 필요한 것은 제가 살 수 있고 챙길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이들에게 말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아들과 며느리의 가면 연기에 저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아들에게 전화가 또 왔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엄마 진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보내준다니까요? 없다. 지금 뭐가 필요하겠니? 내가 다 살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만 일단 알겠어요. 뭔가 생각나면 말해요. 그렇게 아들이 통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통화를 끊었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간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화 소리가 선명하진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거리를 두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나만 잘해야 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솔직히 엄마 개무시했잖아. 돈 없다고! 아니, 내가 언제 개무시를 했어? 됐다 말을 말자. 어쨌거나 그 오피스텔 팔면 1020억은 최소한 떨어질 거 아냐? 그거 어떻게든 빨아먹어야 돼. 그걸 어떻게 팔게 할 건데? 모르지. 이제부터 좀 짱구를 굴려봐야지. 솔직히 남이 그랬으면 얼마나 배 아팠을 건데. 우리 엄마라 얼마나 다행이냐?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내 재산인 거잖아? 그게 어떻게 오빠 재산이야? 생각해봐라. 엄마가 설령 죽을 때까지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내 거잖아. 나 외동아들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참나 웃기다. 난 오빠가 외동의 장손이라서 진짜 개 싫었는데 제사 지내고 신경 쓰고 이럴까봐.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가 뭐, 오빠는 말버릇이 고상하고? 기가 막힌 수준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화를 껐습니다. 물론 첫 대화를 듣는 순간부터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까지도 해두었죠. 지금 이게 내 배로 낳은 자식이 할 이야기들인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별로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바닥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지를 약간이나마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늦도록 다양한 고민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죠. 저는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제 재산에 대해서 법무사랑 상의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좋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언공증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언공증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밝히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언을 하면 법원에서 인증을 받는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며칠을 고민해가며 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유언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만약 제가 어느 순간에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재산은 어디에 기부를 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란 내용을 담아내었어요. 제 고향에 있는 학교에도 일부 기부를 하도록 했고 대부분은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쓰도록 이야기를 적어냈습니다. 그렇게 법무사를 찾아가 공증을 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재산은 제가 죽더라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일 것이었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법무사에게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녹음한 것을 주었어요. 혹여나 이 유언이 가짜다, 뭐다 소송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들이 불효를 얼마나 했으며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법무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까지 남겨두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너무하지는 않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법무사님의 말씀은 달랐죠. 요즘에 많이들 재산 때문에 고생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런가요? 네, 워낙 속된 말로 불효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놈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일은 절대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니 세상이 참 흉흉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법무사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각각 며느리와 아들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참으로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화를 내든 상을 들이 없든 상관없었어요.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막내 이모님께서 주신 재산인 만큼 더욱 귀한 곳에 사용하고 싶었고요. 물론 아들이 만약 정말 조금이라도 정상적이었고 제게 돈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로 절 생각해주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절대로 무시를 못했을 겁니다. 결국 재산을 일찌감치 물려줬겠죠. 아니 받은 재산을 그날 다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저는 과거에 아들을 사랑했고 아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문자를 보낸 지 1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번갈아 전화가 왔죠. 저는 좀 참았다가 아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내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유언이다. 유언이요? 엄마,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요? 아니, 아직 창창하구나. 허리가 좀 아프다만 20년은 더 건강히 살 것 같구나. 그런데 뭔 유언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그래. 기부한다는 내용이지. 지금 장난해요? 자식 새끼들을 내버려두고 기부를 한다고요? 그래. 그게 내 판단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음 파일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 되긴 글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반성하며 살도록 하고 사돈이나 잘 모시며 살아라.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 그날은 답이 오질 않았죠. 그리고 저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처의 화실에 다니면서 그림도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배웠는데 그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고 정상적이더군요. 아들을 보면서 실망했던 것이 남의 아이들을 보고 달래진다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왜?
멋지세요.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그림도 배우시고, 그리고 딱 보니까 부자 할머니 같아요. 화실에 다니는 젊은 여자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폭소를 했죠. 한때는 제대로 어깨도 못 펴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우연히 막내 이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제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장문의 문자였죠. 엄마, 나 지금 이혼하러 가는 길이에요. 진짜 나 얘랑은 못 살겠어요. 그동안 제가 걔네 집에서 알랑방귀를 뀌어가면서 얼마나 굽실거렸는데. 엄마는 나 진짜 도와줘야 돼요. 나 잘못하면 개인회생, 개인 파산 이런 거 할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주식에 손을 댔는데 반토막이 나서 지금 빚만 산더미예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죠.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한 방을 해볼 테니 돈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미 5년 전에 개인회생이 끝나기는 했지만 개인회생을 했던 바가 있었죠. 그때도 아들이 뭔가 투자한다고 해서 빚을 지도 도와줬었습니다. 제2금융권 등을 끌어다가 도와줬었는데 결국 원금은커녕 아예 깜깜무소식이었죠. 그래서 결국 회생을 신청하고 말았고 한동안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개인회생할지도 모른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될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결혼을 했었던 것도 자기의 선택이었고 또 평소 장모에게 그렇게 의존했던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생각하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내용들이었죠. 결론은 따라서 돈은 내가 알아서 벌고 내가 선택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요. 이게 어미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왔어요. 알아들은 것인지 못 알아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락이 없다는 것은 염치라는 것은 최소한 마음에 생겼구나 싶었죠. 염치가 있다면 문자든 전화든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시계를 보고 급하게 나섰습니다. 택시를 탈 법도 했지만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은 익숙치 않아서 역시나 익숙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450분 남짓을 가서 도착한 곳에 마음봉사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바로 노인들을 위한 봉사였어요. 말동무도 하고 밥도 챙겨드리고 그러는 것이었죠. 저도 노인이었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연로하신 그런 분들, 힘이 없이 노년을 맞이한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허리도 안 좋으신 것 같던데요. 어떻게 아셨나요? 일하다 보면 알죠. 봉사를 나가면 어르신들 동작 하나만 보더라도 어디가 불편하시구나 금방 아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봉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세요. 봉사받는 분들만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도 함께 건강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 저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그런 분들이 봉사단체에는 참으로 많이 계셨죠. 그곳에서 저는 자식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종종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들이 지금 공부 중이라고만 말을 하죠. 유학을 갔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실제로 아들은 공부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언젠가 제가 가진 재산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야 저를 찾아오겠죠. 어쩌면 아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제발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오냐오냐 해줄 것 다 해주고 키웠기에 벌어진 일 같아서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릴 기회를 세상이 준 것 같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근황이었어요. 자신은 이혼을 했고 지금은 그냥이라면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차갑고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와달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자신의 근황을 짤막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차가운 문자가 더 반가웠어요. 이제는 저를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 어미로서는 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니까요. 다만 여전히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중에 오피스텔 등은 모두 기부를 할 겁니다. 막내 이모님도 그게 저 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순자야, 막내 이모가 보기에는 넌 너무 착해. 제가요? 그래. 너 또래 애들이 사는 걸 보면 약삭 빠르게 살고 그러는데 너는 너무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같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한 걸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도 나중에 커보면 알겠지만 세상은 진짜 험악하단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이랑 살면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막내 이모는 깔깔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언니, 얘 이렇게 순둥이로 키워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에 엄마는 항상 빙긋 웃어주었어요. 그리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만 자라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막내 이모는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열심히 해서 둘 다 챙겨야지. 지금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막내 이모님도 떠나셨지만 저는 그래도 그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길고 긴 사연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 큰 자식을 버리다시피 제가 연을 끊어놓은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종종 듭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냉정히 본다면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봄 같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이한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며느리의 시댁 제사를 대신 지내주었지만 어느새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준 임성주님의 사연입니다. 임성주님은 왜 시댁 제사를 대신 지내주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인생의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에 접어든 임성주라고 합니다. 참, 살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날이 다 오네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공감하거나 속에서 열불을 내던 저였는데 말이죠. 평생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지난 30년 동안 제가 꾹 참고 버텨왔던 것에서 이제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 기쁨을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명절 아침 그리고 특정한 날만 되면 새벽부터 부엌에 기름이 튀는 소리와 칼질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저는 익숙한 손길로 나무를 다듬고 묵직한 무쇠팬에 전을 붙이곤 했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볼을 타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와 며느리를 두고 있었지만 명절 차례상 그리고 제사 준비를 하는 건 항상 저희 몫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명절이 오면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던 제사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 이 일의 기원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이 사별을 했습니다. 항상 다정하고 따뜻했던 남편은 별안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이내 30대의 나이에 요절을 해버렸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쭉 남편의 제사를 도맡아 지내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는 것,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었지만 그때는 그게 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인연이 멀어진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꾸준히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아들은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지 감시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고생만 하고 지낸 저를 보면서 본인이 잘하겠다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어머니께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제가 전부 보답해 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뭘. 그냥 아픈 곳 없이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그래도 말이라도 참 고맙네. 힘들게 아들 다 키워놓은 보람이 있어. 빈말이라도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아들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그렇게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참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며느리는 참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일이며 어른을 대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성실하고 상냥한 아이였지요. 하지만 며느리에겐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갓사돈께서는 오랜 투병 끝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고 안사돈마저 위암 말기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게다가 친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도 신부 혼주석에는 안사돈을 대신해 친척 어른께서 대신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충분히 속상한 기색을 보일 법도 한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항상 밝게 행동을 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곤란한 기색을 보이더니 제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님, 제사 음식 많이 만들어 보셨어요? 제사 음식, 당연하지. 윤성이 아빠가 세상을 좀 일찍 떠나는 바람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사상을 차렸어. 그런데 제사 음식은 왜?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 혼자 제사 음식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몸도 성치 않으시고 건너뛰자니 그냥 마음 한켠이 찝찝해서 어떻게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음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렇다고 시장에서 사서 대충 올리는 건 너무 성의가 없을 것 같고 고민이 많아요.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게 제게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걱정과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짠해졌습니다. 친정엄마를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는 며느리의 효심과 착한 마음을 알기에 저는 흔쾌히 며느리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바깥사돈 기일이 언제니? 당장 일주일 뒤에요, 어머님. 그럼 내가 제사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네가 만들기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옆에서 사부작 도와주면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릴 거야. 정말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나, 도와준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안사돈을 대신해 며느리와 함께 바깥사돈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남편 이외의 다른 가족의 제사를 돕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기분이 좀 묘해지더라고요. 제사를 모두 다 지낸 뒤 상을 치우면서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생전 얼굴 한번 못 본 저희 아버지 제사 지내는 것도 다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런 일이 있을 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하늘에서 바깥사돈이 그러시겠다. 우리 딸내미 시집 좋은 곳으로 잘 갔네. 시어머니께 잘 해드려라 하고 말이야. 네, 맞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안사돈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제게 병원으로 찾아와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여니 잔뜩 야윈 채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는 안사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퀭한 눈가와 마른 손끝이 오랜 투병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사돈께서는 제게 힘겹게 손을 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철없는 저희 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애가 너무 곱게만 자라서 집안일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사부인 뵐 낯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선영이가 얼마나 예쁜 며느리인데요. 저한테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행동하고 더할 나위 없이 예쁜 며느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딸내미를 두고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여태까지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할 수 있는 치료도 없다고 하네요. 암세포가 위뿐 아니라 간, 신장까지 전이가 됐다고 해요. 이젠 떠날 날만 새고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부인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지요? 네, 말씀만 하세요. 뭐든 들어드릴 테니. 선영이가 시집을 갔어도 제 아빠 제사는 꼭 지내고 싶어 해서요. 제가 여건이 된다면 옆에서 어떻게든 도와주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만약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염치 없지만 저희 남편 제사를 좀 같이 지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희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 남편만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 부탁드립니다, 사부인. 제가 부탁드릴 사람이 사부인밖에 없네요. 저희는 다들 있는 친척도 없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과 남편의 제사만으로도 충분히 정신이 없는데 바깥사돈 제사까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안사돈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결국
그 부탁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께서는 그 말을 남긴 지 3일도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음식 몇 가지를 더 준비해 주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역할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제사를 홀로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이 덜어지니 자연스럽게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호의로 시작한 것이 권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어머님 덕분에 아버지 제사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였다면 정말 한 해만 지내고 바로 절에다가 맡겼을 텐데.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하긴 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거지. 안사돈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하고 가신 거기도 하고. 그래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어머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걸 꾸준히 도와주신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저는. 어머님 없었음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늘 이렇게 말하며 제게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의미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처음 한두 번 바깥사돈의 제사를 도울 땐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몇 배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은 제게 고마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미가 되어서 자식과 며느리에게 보답을 바라겠냐마는, 그래도 나한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얘네가 나한테 잘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보여줬던 고마움과 존경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음식을 나르는 것이라도 도왔고 제사 준비를 거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부터 점점 바빠진다는 이유로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명절 제사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거들지 않았죠. 분가하지 않고 한 집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바쁘다는 이유, 야근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건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슬쩍 발을 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평상시에조차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로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고 저녁 늦게야 얼굴을 비추는 일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넓은 식탁에서 저 혼자 식사를 하곤 했고, 주말에도 저들끼리 데이트를 간다, 특근을 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식사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몸 버리겠다. 회사에서 제대로 챙겨 먹고 있어요. 집에서 밥도 못 챙겨 먹을 정도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은 제게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귀찮다는 듯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깥사돈의 제사, 그리고 남편의 제사 때도 저 혼자 상을 차리고 저 혼자 제를 지내고,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서야 늦적거리면서 귀가를 하고 차려진 밥을 먹고 뒷정리까지 저 혼자 다 하는 그런 상황은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처럼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며느리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 내가 어지간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 제사는 몰라도 바깥사돈 제사에는 참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 아버지
제사인데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게 썩 보기 좋지만은 않구나. 어머님께서 워낙에 혼자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저랑 남편이 참석을 안 해도 별말 없으셔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 둘 올해 승진 가능성 있는 해라서 최대한 업무에만 집중을 해야 해요.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던 아들과 며느리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이렇게 말을 하니 할 말이 없더군요. 그냥 그렇게 저는 시댁과 처가의 제사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는 제사를 챙기는 것이 마치 제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고, 잘 차려진 제사상을 보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뭐라고 올렸나 싶어서 슬쩍 며느리의 SNS를 곁눈질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내가 우리 아빠를 위해 정성껏 차린 제사상. 아빠, 하늘에서 보고 있지? 아빠 딸 이렇게 대견하게 컸어. 시어머니 도움 하나 없이 순순의 힘으로 차린 상이다. 나도 내 스스로가 너무 대견함. 그 글을 본 저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게시글 속 어디에도 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마치 본인이 정성껏 차린 상인 것처럼 꾸며진 글을 보며 겉으로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하고 그냥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에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마음 편히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친정 아버지도 하늘에서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가 나중에는 얄미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 말도 없는 아들도 참 원망스럽더군요. 제 처가 저렇게 철없이 행동을 하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을. 이러려고 혼자서 뼈가 빠져라 아들을 키운 건지 세월이 허탈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명절과 제사가 다가올 때면 저는 정해놓기라도 한 것처럼 새벽부터 부엌에 나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이 과정은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마치 숨 쉬듯 당연한 일처럼. 나이는 먹어가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 너무나도 잘 느껴졌습니다. 허리는 자주 결리고 손목은 시도 때도 없이 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 음식 준비는 잘 되고 계시죠? 오늘은 늦게 일어나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저희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서 음식 너무 식지 않도록 잘 만들어주세요. 명절과 바깥사돈의 제사 전날 며느리에게 걸려오는 전화의 멘트는 늘 똑같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냐는 말 한마디 없이 너무나 당연한 듯 음식은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오늘은 야근을 하니 명절 음식이 식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고, 저의 대답을 들은 며느리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매년 편하게 제사상을 차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른 집은 그냥 음식 사서 대충 지내고 만다던데 항상 어머님 정성에 감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감사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말 속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맙다면서도 언제나 모든 준비는 제 몫이었으니까요. 명절 차례상도 제사상도 그리고 평소에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들도 다를 바 없었죠. 그렇다고 용돈을 넉넉하게 쥐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장을 보게 용돈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대놓고 얼굴을 구기면서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연금 나오시지 않아요? 그 연금 받은 돈은 다 어디에 쓰시고 저희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은 최소한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제 식구 사는데 굳이 많이 살 필요도 없고요.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대놓고 무안을 주는 며느리 때문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돈 5만 원이라도 줬으면 좋았을 걸. 뭐 그렇게 돈이 아까워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죄를 지낸 저녁이면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기 바빴고 아들은 오늘도 너무 잘 먹었어요. 어머니라는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려진 상을 치우지도 하다 못해 제기를 닦고 병풍을 정리하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저는 남겨진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그냥 싫으면 싫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하지만 저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불평불만이 가득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내 운명이라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바깥 사돈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더군요. 다리도 허리도 손목도 평소보다 더 아파오는 겁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싶었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걸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바쁘게 움직여야 오후에 그나마 숨 돌릴 틈이 생기고 저녁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더니 이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나물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온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고 곧바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스스로 119에 연락을 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에게서 온 연락을 보고 저는 온 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희 언니 내외랑 조카들도 같이 올 거예요. 저는 평소보다 더 노릇하고 끝자리는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리고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며느리에게 그냥 친정 아버지의 제사를 차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응급실에서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돌덩어리처럼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손을 들어보려 했지만 손끝이 저리고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아들이 응급실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멀리서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잡으며 괜찮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다. 그런데 내 몸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질 않네.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쉬엄쉬엄 하시지 그러셨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 나오셨어요. 옆에는 보호자분 맞으실까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우선 환자분께서 실려오셨을 때부터 기력이 너무 없으셔서
저희가 부축해드렸고요. 빈혈과 과로도 있으시고 혈압도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몸이 많이 무리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휴식을 좀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혈압이 생명이랑 연관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과로라니. 제 몸이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서 명절마다 음식 준비를 하고 제사를 치르고 식구들을 챙기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혼자 짐을 짊어진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난 후 아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선생님, 오늘 말고 내일 입원하시는 건 안 될까요? 오늘은 집안 제사가 있어서 저희 집에는 어머니 하나뿐이고 저랑 집사람은 너무 바빠서 제사를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제사상을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요. 어머니 건강 상태 많이 안 좋으십니다. 혈압도 많이 낮으시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인데도 제사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의사 선생님은 반드시 오늘 입원을 해야 한다며 아들에게 쐐기를 받고는 자리를 떠났고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습니다. 왜? 너희 장인어른 제사 못 지낼까봐 걱정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냐? 세상에. 너는 어떻게 어미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늙은 어미가 걱정되지도 않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매년 해오던 건데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된 거니까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제 기분은 전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천천히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엔 당연함이 되어 소홀해졌으며 이제는 제가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 준비가 늦어지면 걱정부터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참 복잡한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병원의 권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며느리에게는 자기가 잘 이야기를 할 테니 푹 쉬라고 말을 남긴 후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떠난 후 침대에 누운 채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온 걸까? 흘러온 세월이 참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저한테 힘든 건 없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사가 준비되었는지, 음식이 다 되었는지,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질 것 같았으면 차라리 그때 안사돈의 부탁을 거절이라도 할 걸. 한 번이라도 며느리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고 절에다가 모시자고 이야기라도 해볼 걸. 바보같이 긴 시간을 참고만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국 참음으로써 내 몸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것. 그걸 너무나도 뒤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홀로 슬픔을 삭히고 있는데 별안간 병실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복잡한 표정을 하고서 손에는 보온병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연락 받고 퇴근하자마자 급하게 찾아왔어요. 몸은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집에나 갈 것이지 뭐 하러 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게다가 오늘은 바깥털은 제삿날인데. 집에 음식 어지간한 건 다 만들어 놨고 제기도 다 꺼내놨으니 상만 차리면 된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러고 계신데 제사가 대수인가요 뭐. 이거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끓여온 차예요. 이게 심신 안정시키는 데에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고요. 한 잔 드시고 푹 쉬셔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전 어색하게 행동하고 있는 며느리를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차를 거절하고 싶었지만 따라주니 거절을 할 수도 없어서 저는 한 모금 살짝 입을 대고 옆에 있는 탁자에 그대로 보온병을 올려놓았습니다. 고맙다, 맛있네. 미안하지만 이만 가주겠니?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구나. 기운도 없고.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셔요. 저는 며느리에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한 후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다고 느껴졌어요. 몸이 아프고 힘든 것도 문제였지만 제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논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 며느리도 포함이었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을 정말 끝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은 스스로 참고 참다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단 하루 입원을 한 것이었지만 병원에서 누워있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의 모두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 먹었어요. 지독한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이제는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제 할 말은 다 하고 살기로. 절대 겁내거나 걱정하지 않기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제 행동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방금 병원에서 퇴원하고 오셨으면서 괜찮으니까 어서 방에 들어가 좀 쉬셔요. 맞아요 어머님. 그리고 제사는 어제였잖아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거를 정리도 안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놨니? 전이랑 산적 다 쉰 거 발아먹어 치우기라도 하던지. 집에는 어제 제가 준비해놓고 나간 제기들과 음식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조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느 정도 정리라도 해 둘 텐데 이걸 그대로 남겨놓다니. 저는 말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 한 채 다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어 빠진 전을 다시 후라이팬에 굽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모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준비를 하는 걸 구경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자 평소에는 안 하던 제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상은 저기다가 펴놓으면 되죠. 제기에 음식도 하나하나 다 올릴게요. 어머님 병풍은 어느 방에 있어요? 제가 펼쳐서 세워놓을게요. 진작에 저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걸. 이제 와서 바쁘게 준비를 돕는 척을 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어찌저찌 제사 지낼 준비는 모두 다 끝냈고 절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굳은 표정으로 있던 며느리는 그제서야 환히 웃으며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너무 정성껏 차려주셨네요. 오늘은 저희도 다 같이 준비를 해서 그런지 뭔가 모르게 더 풍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몸도 안 좋으실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당신 어머니한테 잘해드려. 세상 천지에 이런 시어머니 없다. 병원 입원하고 퇴원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제사상을 뚝딱 차려주시고. 진짜 어머님은 최고예요, 최고. 아들과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저를 추켜 세웠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동안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음식들, 정갈하게 정리된 제기들, 그리고 그 위에 담긴 세월과 묵묵한 희생도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한참 동안 표정 변화도 미동도 없이 제사상을 바라만 보고 있던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올리려는 순간 제사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망설임 없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제기와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우당탕 하고 요란한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큰 충격으로 인해 깨져버린 제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실이 일순간 고요해졌고 아들과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갑자기 멀쩡한 상을 뒤집어 엎으시다니.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준비한 제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바깥 털은 제사상을 내 손으로 차릴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 어머님께 쉬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아버지 제사를 챙겨야 한다면서 음식을 만드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어머님께서 스스로 다 결정 내리고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을 엎으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목에 핏대까지 설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건 바로 비용 정산서였죠. 이건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바깥 사돈 제사를 준비하면서 썼던 비용 정산서야. 음식 만드는 데 쓰인 식재료값, 전기세, 가스비, 내 노동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산을 해뒀다. 만약 너희가 죽어도 나한테 제사 음식을 차리라고 말하고 싶거든. 이제부터는 바깥 사돈 제사 치르는 비용을 나한테 직접 입금해라.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잊지 못하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렇게까지 금액이 많이 나오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장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리고 어머님 노동비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처음에 바깥 사돈 제사 지낼 때 너 항상 고맙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었지. 옆에서 크게 도움은 안 됐지만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니까 너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니? 맡겨놓은 것처럼 굴지 않았어. 어머니, 그건 저희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빠서 그런 거면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거냐? 쎄 빠지게 내가 차린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한 번 안 한 게 너희들이야. 제사상 차리고 나면 그제야 기어들어와서 숟가락 몇 번 움직이고 잘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 채로 들어 누워버리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한 게 너희들이라고. 바깥 사돈 제사부터 시작해서 네 아버지 제사, 명절 차례상까지 다 준비해온 내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봐. 이건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일이다.
어머니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우선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아니, 나는 지금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다.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 이제부터 제사 지내고 싶으면 너희가 직접 장 보고 요리해서 상 차려라. 나는 오늘부로 손 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내게 제사 관련된 부탁하지 마라. 부탁하고 싶으면 돈부터 입금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단호한 저의 반응에 아주 크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저는 진작에 이렇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하고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니 입금이고 뭐고를 떠나서 저희는 한 번도 준비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화 좀 풀고 저희 대화로 해결해요 대화로. 예. 어머, 지금 내가 하는 건 대화가 아니고 뭐니? 그리고 준비? 나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어. 너희는 이제부터 배우면 돼. 물론 처음 준비할 때는 어색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걱정 마. 요즘은 유튜브에 제사 음식 만드는 법도 다 나오더라.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 바빴고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외면한 채 부엌으로 가서 평소처럼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지옥 같았던 명절과 제삿날이 나한테 편안한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거실에서는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과 깨진 제기, 음식들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닌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생을 할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하늘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제서야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유유히 떠다니는 것이 보이더군요. 마치 이제야 자유로워진 제 마음을 대변하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제사 준비는 물론이고 집안일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저와 대화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저는 아주 당연하게 밀어냈어요. 굳이 대화를 해서 뭐 하겠어요. 제 속만 더 뒤집어질 게 불보듯 뻔했기에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 밥을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먹었죠. 명절이 다가오고 제삿날이 찾아와도 굳이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고 장을 보기 위해 아들 내외에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벽부터 장을 보고 밤새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땀을 흘렸을 텐데 이번에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여유를 즐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아 보이더군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 창문을 열어보니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명절을 이렇게 여유롭게 스트레스 없이 맞이하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까지 간질거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자유를 즐기고 있던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들은 전전긍긍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이 바쁘니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아들이 제게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니 그저 우습기만 하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손에 쥐고 있다가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얼른 해봐라.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지 고려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서로 척지고 사는 건 좀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어른이고 저희도 어른인데 좋게 이야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그동안 반성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가 했던 행동들이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화 푸세요. 한 집에 살면서 이러고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되는 문제네. 너희 말인 즉슨 같이 살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숨막히고 불편하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마침 오늘 너희 이모한테 연락 왔더라.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 갈 집이 너무 넓다고 혼자 살기에 적적하니 같이 살 생각이 없느냐고. 그거 듣고 나는 단박에 오케이 했지. 너도 알지? 엄마 인생 마지막 목표가 귀농이었던 거. 이참에 너희를 떠나서 이모랑 같이 농사나 짓고 살아볼 생각이다. 네. 갑자기 귀농을 하시겠다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저희 선언에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희 언니는 시골의 전원주택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더 큰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형부는 애진작에 세상을 떠났고 조카들은 저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넓은 집에 혼자 살기가 적적하다며 제게 같이 사는 것을 권했습니다. 평생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불편한 것보다야 자매끼리 한 집에 살면서 농사나 짓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저는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니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이모께 전화 드리세요.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냥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겠다고. 맞아요, 어머님. 그래도 농촌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훨 낫죠. 아니, 나는 너희를 떠나서 우리 언니랑 같이 사는 게 훨배 나을 것 같다. 너희 말대로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말 한마디 안 섞으면서 불편하게 지낼 바에야 내가 나가는 게 낫지 않겠니?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내일 바로 내려갈 생각이니 그렇게 알고들 있거라. 다음 날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짐을 챙겨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 아무 미련도 없이 쿨을 떠날 수 있겠더군요. 그 집을 나오자마자 홀가분한 기분이 확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알아왔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캐리어를 끌고 언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며느리는 돌아가면서 제게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답장이 없어도 마치 자기네들의 메모장처럼 할 말을 꾸준히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사 준비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재료를 어떻게 사야 할지도 몰라 시장과 마트를 오가면서 헤맸고 나물을 무치면서는 양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몇 번이나 버렸다고 했습니다. 수육 삶는 법조차 몰라서 유튜브 영상을 뒤져보며 따라하다가 실패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전을 부치는데 너무 기름이 튀어서 겁나요. 그렇다고 덜 넣자기엔 눌어붙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맛있게 구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님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해요. 며느리는 시시때때로 제게 그렇게 질문을 보내왔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감당했던 수많은 명절과 제삿날을 떠올려보면 이 정도는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기 위해 아들 내외와 연락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저들이야 저한테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걸든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이죠. 아들 내외에게서 벗어난 저는 이제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가족이라고는 언니와 저 둘뿐이기에 딱히 뭘 더하는 것 없이 저희끼리 키운 농작물을 소소하게 뜯어서 요리를 해 먹고 즐겁게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아, 언니 여기 와서 처음 느끼는 건데, 이제야 명절이 좀 명절다운 것 같아. 굳이 손에 뜨거운 기름 안 묻혀도 되고, 진작에 이러고 살 걸 그랬어. 그러니까 말이야. 진작 이렇게 살 걸.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자유롭게 마음을 열어놓아도 되는 삶. 이런 삶에 저는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안간 은행에서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대체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 확인해 본 저는 돈을 보낸 사람을 확인해 보고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문자에는 제사 비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5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죠. 아들은 결국 제가 청구했던 비용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협상하려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인 비용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50만 원으로 합의가 됐고 그 돈은 다달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보내는 돈은 추가로 제사를 준비하는 비용이 아닌 그동안 제가 고생한 값이었어요. 비용 청구서에 적힌 돈들을 다달이 나눠서 보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희가 이모 살고 계신 곳으로 갈게요. 오랜만에 이모도 같이 모시고 식사해요. 뭐하러 여기까지 온다 그래? 너희 맨날 바쁘다는 말 입에 달고 살지 않았니? 이제 바쁜 일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희 둘 다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거라고 반성 많이 했으니 이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순간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으로 충분히 반성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 맛있는 거 사라. 아, 네 어머니, 주소 찍어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갈게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언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서운함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익숙하지 않은 듯 서툰 손길로 제게 음식을 덜어주면서 머뭇거리다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명절을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제사에 제 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아버지랑 장인어른 두 분 다 절에다가 모시고 왔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요. 많이 울고 반성했어요. 2번 다시는 어머니 마음 힘들게 안 할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서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언니도 살풋이 웃어 보였습니다. 진작에 좀 깨달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명절 때마다 아들을 보러 올라가고 있고 남편의 기일에는 저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지만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 참는 삶이 아닌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사연을 읽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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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